방출 TV.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이용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좀 자주 만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여유를 갖고 좀 과제물을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프랑스 작품성 과제명은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읽고 루소와 낭만주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런 것이 문제예요. 보통 이제 루소는 프레로망티스m, 정기 낭만주의 작가. 원래 낭만주의하면 19세기 문학사조죠. 그런데 그것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작가이다 해서 많이 꼽히는 사람이 루소. 그리고 그 작품으로서는 고독한 산책사의 몽상. 그 중에서도 이제 5번째 산책이 어떤 낭만주의적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할 문헌들 여기 쭉 나왔죠. 주앙자크 루소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읽어야 되니까 불어 원서를 읽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라든가 좀 실력이 딸린 학생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작품을 읽어서 하면 되겠고요. 꼭 이 책이 아니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딴 데서도 많이 번역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번역서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번역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그걸 읽고 써도 되지 꼭 여기 참고 문헌에 있는 책들을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항자크 루소의 고백록.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내가 그냥 연구실에 내가 이제 번역한 책이라서 내가 쓴 책이라서 있어갖고 제시한 거지.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문헌으로 선택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오 담로시 루소 인간 불평등의 발견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옮겼지만 꼭 읽지 않아도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있으면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나르 그레테이전의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 이것도 또 내가 옮겼네요. 그냥 연구실에 있는 거 그냥 루소에 대해서 어떤 또 루소의 낭만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냥 제시를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마르셀 라이몽 프랑스 현대시사 김하영 선생이 옮긴 것이 있는데 이 서문이 굉장히 루소에 대해서 그리고 루소와 낭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된 것 같아서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문헌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제시해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낭만주의라고 하면은 그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낭만주의는 상상력과 감수성 혹은 감성, 감정, 그러니까 성티망이죠. 성티망을 강조한다. 반면 대립되는 것은 고전주의적인 이성, 회종이다. 자, 여러분들 회종은 공통적인 거죠. 공통적인 것.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상정하고 있죠. 회종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성티망은 각자가 다 다른 거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죠. 다 나름대로 서로 다르게 느낀다. 그래서 싸움할 때 어떻게 돼요?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우리 좀 이성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자, 감정은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조금 내버려 두고 공통적인 것, 이성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공통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할 때 회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상상력과 감수성, 상상력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상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 상상력과 감수성이 낭만주의 특징이라면 고전주의, 특히 17세기 혹은 18세기 그 계몽주의 사상에 있어서 하종, 그것은 공통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라는 것은 결국 다름을 강조하는 거니까 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유,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유. 그러니까 개인의 서정, 개인의 느낌과 개인은 고양하는 거죠. 자, 인디비듀얼리스m, 그 개인주의, 집단보다는 자아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아가 고양이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인류 전체와도 합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확장이 되면, 그러니까 위만이 때 빅토르 위고의 뭐 레미제라블 같은 거 보면 그 인류가 강조되죠. 이렇게 인류 전체에 확장될 수가 있다. 개인이라는 것이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연과의 합일 이런 것들도 낭만주의의 뭐라 그럴까 어떤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개인의 갇힌 그런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확장돼 갖고 인류 전체와도 합일될 수 있는 개인이다. 이런 걸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낭만주의는 결국 표현이죠. 감정의 표현,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풍부한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반대로 그 표현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분석이죠. 지적인 분석. 특히 고전주의가 그렇게 지적인 분석을 강조하죠. 어떤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의 감정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고전주의니까요. 그렇지만은 낭만주의에 있어서는 이 사랑을 분석하는 거, 분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강렬하게 표현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연 또 예찬, 나띠에크. 아까도 뭐 자연으로 확산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외적인 자연으로 자연 예찬. 그 옛날에 사실 뭐 자연 예찬 같은 걸 별로 안 했어요. 뭐 그 엄청나게 높은 산이라든가 엄청나게 넓은 대양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 확장감, 인간의 확장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전주의 그런 거 없죠. 근데 낭만주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된다. 그 다음 나띠는 자연이기도 하지만 인간한테 나띠라고 하면 본성이죠. 당연히 인간 본성의 해방이다. 해종은 인간 본성을 억압한 측면이 있죠. 이성으로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본능,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뭐 얘기 많이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에로티시즘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분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낭만주의는. 그 다음에 예술의 해방. 어떤 예술이라는 것이 틀에 구속되지 않고 격식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자유로움을 취한다. 예를 들면 그 고전주의 영국 같은 건 삼통일의 법칙 이런 게 있죠. 투라주니 때 해갖고 뭐 장소라든가 시간, 그다음에 행위 이것이 단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낭만주의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깡그리 무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술이 어떤 그 형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표현이 풍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격식이 없어져야지. 자, 여러분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 그 낭만주의와 어떤 고전주의를 그 문학 작품 말고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때 건축 특히 이제 조경, 영국식 정원과 프랑스식 정원이 많이 얘기가 되죠. 영국식 정원 거의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원식이죠. 자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연을. 반면 프랑스식 정원, 뭐 베르사유 궁전 정원이 그렇듯이 그 기하학적인 모양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좌우 대칭 균형이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좌우를.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소의 낭만주의적인 측면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5번째 산책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저녁이 다가오면 나는 성 꼭대기에 내려와 호숫가 모래사장의 숨겨진 은신처에 가서 안곤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곳은 내 감각을 집중시키고 내 영혼에서 다른 온갖 동요를 몰아내주는 출렁 있는 소리로 내 마음을 달콤한 몽상에 빠져들게 해 종종 나도 모르는 새 밤이 덮쳐오곤 했다. 자, 감각이 집중되고 물소리가 내 마음속의 모든, 내 영혼 속의 모든 동요를 몰아내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죠, 지금 소리에. 밀려가는 물, 쉼없이 내 귀와 눈을 두드리는 한결같으면서도 간간히 커지는 물소리가 몽상이 내 안에 잠재웠던 내면의 움직임을 보완해 주었고 생각하는 수고를 들일 것도 없이 내 존재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었다. 자, 외부의 물소리가 내면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유와 감정이겠죠. 그런 움직임을 보완해 주어서 생각하는 수고를 들일 것도 없이 내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죠? Je pense donc je suis.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유와 존재가 일치가 됐는데 루소에게서는 거꾸로 생각하는 수고도 없이 나는 내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데카르트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가장 유명한 말이 Je pense donc je suis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루소는 나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최대한으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가끔은 세상 일에 덧없음에 대한 희미하고도 짤막한 단상이 떠오르면서 그 모습이 수면에 그려지기도 했지만 이런 가벼운 인상들은 곧 나를 달래주는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움직임 속에 지워져 버렸다. 가끔 딴 생각도 났지만 이 딴 생각은 곧 지워져 버렸다는 거죠. 이 움직임은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데도 나를 단단히 붙잡아 두는 통에, 그러니까 이 움직임 물소리 움직임이죠. 물의 움직임. 시간이 지나거나 정해놓은 신호를 보내 나를 불러도 쉽사리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누가 막 이제 집에서 이제 돌아오세요 하고 무슨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즐기는가? 그것은 자신 외부에 있는 어떤 것,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아닌 어떤 것이 결코 아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보통 딴 대상, 나 이외에 딴 대상을 생각하는데 혹은 나를 생각을 해도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느꼈던 감정들을 사유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 그 자체를 느낀다는 거야. 바로 자기 자신만 느낀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하는 인간은 신처럼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 자, 인간이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신처럼.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로 자아가 찬양되는 거죠. 고양되면서. 다른 모든 애착을 벗어버린 존재의 느낌은 그 자체로 만족과 평화의 소중한 감정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이승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존재의 느낌에서 분리시키고 그 달콤함을 흘려놓는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온갖 인상들을 자신으로부터 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존재를 소중하고 감미롭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자, 우리는 보통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그 인상들 때문에 더 간단히 얘기하면 욕심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감정을 향유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그 순수한 상태에서 존재의 감정을 만끽할 수 있다. 마치 신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마르셀 레몽은 프랑스 현대시사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에 기반한 문명은 세계와 삶에 대한 합리주의적이고 실증적인 관념을 바탕으로 점차로 더욱 강력하게 구축되었고, 그것이 인간 정신의 강한 구석은 날이 갈수록 무자비하게 무의식을 짓눌러 버렸다. 자, 이성의 강조는 인간의 무의식을 짓눌러 버린다. 인간의 무의식은 사실 욕망에 기반한 거잖아요. 이성에 반대되는 거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것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 문명은 인간을 또 세계와 유리시켰고, 또 인간 자신의 한 부분, 즉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힘이 잠재해 있는 부분과 유리시켰으므로, 인간의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힘, 이건 무의식이죠. 그 부분과 유리시켰으므로 인간 정신의 총체적 요구와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된 삶 사이에 생긴 자연적인 불일치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다. 자, 그리고 인간을 세계화 유리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달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옥토끼가 그 떡 찍고 있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본 달은 전혀 다른 그 물체이죠.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 좌우되고, 그다음에 뭐 그 달 표면 전부 우두두두 군보투성이고, 자, 이런 달이랑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달이랑 완전히 틀리죠.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정성뚜망이라고 그래요. 마법에 걸려있던, 마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뭐 감수성, 감성, 혹은 신화적인 뭐 신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연과 자아가 하나가 됐었는데, 이성이 이것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몽성의 5번째 산책에 나타난 것처럼 눈욕의 적당한 일체의 표면적 요소가 거의 다 배제된 채 가장 강력한 힘의 절정에 도달한 자연의 감정. 자아는 무의식적인 힘을 완전히 장악하고서 사물들을 제 것으로 동화하고, 또 사물은 몽상자의 여러 가지 감각을 고착시킨 상태. 그러니까 절정에 도달한 자연의 감정이라는 건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죠. 인간 정신과 세계의 점진적 혼연일체로부터 탄생하는 것 같다. 자, 그 분리됐던 것들을 루소의 몽상은 다시 묶는다는 거예요. 외부와 내부의 혼연일체.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감각 사이의 경계는 지워진다. 우주가 정신의 통제력 하에 들어온다. 사고는 모든 형태, 모든 존재에 참여한다. 이때 사고는 실제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사고라기보다는 그 가장 순수한 형태의 썽삐멍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풍경의 움직임은 내부로부터 지각된다. 아니, 지각되는 것이 아니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이 아니고 순전히 감정적인 거죠. 파도 소리와 물의 요동, 밀물과 썰물은 심장의 고동, 피의 리듬과 분간할 수 없는 리듬을 낳는다. 자, 밀물과 썰물. 외부의 밀물과 썰물은 심장의 고동. 그 소리가 심장의 고동 소리여 갖고 왔다 갔다는 것이 피의 움직임과 분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호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르시스는 자아 속에 침잠한 채, 아니 자아의 중심에 똘똘 뭉쳐진 채 제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마저 잊어버렸다. 자, 나르시스는 물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루소는 자기 모습마저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 존재 감정만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 황홀경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막연하고 감미로운 느낌뿐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향유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밖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향유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아니 아무것도 향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 대상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자기 자신이거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이리라. 그러니까 외부의 대상은 전혀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만을 향유한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는 신처럼 저 자신만으로 만족하다. 왜냐하면 그는 미리부터 세계와 대립적이 되는 상태를 포기했기 때문이며 자아의 감정과 전체의 감정은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때 전체 감정은 르뚜, 그 자연으로서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신비의 경험이다. 루소가 끊임없이 신이라고 명명하는 그 커다란 존재, Le Grand D'Etre 는 범우주적이며 내재적인 생명으로서 그는 그 생명이 자신의 속으로 밀물처럼 넘쳐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일종의 어떤 범신론 같은 그 분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가 스스로 그 생명 속에 흡수되기로 작정한 까닭은 무한의 핏줄이 그 자신의 심장에 와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 그 어떤 위대한 전체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감정, 계속 그걸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자 하는 고전주의 작가는 자기 반성을 통하여 얻은 관찰 결과를 논리적 지혜 차원으로, 앵테리정스죠, 지혜 차원으로 옮겨 생각했던 반면 낭만주의 시인은 감정인 동시에 자기 향유 그리고 현존하는 것으로서 체험되는 우주의 감정, 그 자기 향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적 인식을 포기하고서 이처럼 변용하는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자신의 초상을 만들도록 상상력의 위력에 호소하게 된다. 루소와 샤토브리앙이 그 모범을 보였던 그 새로운 표현 양식의 핵심이란 바로 이상과 같은 것이다. 영혼을 드러낸다든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다시 찾는다는 희망이란 바로 반쯤은 무의식 속에 묻혀 있었던 저 태고적 꿈의 비결이요, 마력적인 세계의 꿈이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자, 자기 영혼을 드러낸다. 루소가 콩페시옹에서 고백록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추구하죠. 루소가. 그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 묻혀 있었던 그 오래된 꿈, 미트죠. 신화 같은 거죠.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마력적 세계란 인간이 사물과 구별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인간 정신이 일체의 합리적 방식을 초월하여 아무런 매개체도 필요 없이 현상들을 직접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자, 우리가 어떤 과학이란 매개체도 없이, 이성이란 매개체도 필요 없이 현상들을 직접 지배하는 건 마술이죠, 마술. 자기 욕망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그런 마술적인 세계. 이 마술적인 세계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태고적 꿈이고 또 개인으로 보면은 뭐예요? 어렸을 때 꿈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마술 좋아하잖아요. 이런 꿈, 우리가 잊어버린 꿈을 되찾아주는 것이 낭만주의의 한 기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그 설명을 참조를 해갖고 그 레포트를 나름대로 작성하신다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뭐라 할까, 강의는 아니겠죠. 그 레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업에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 끝나고 곧 보기로 해요. 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